자, 이제 부동산 정책론 봅니다. 정책론에서는 부동산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는 정도고요.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있는 거죠. 토지 문제가 있으니까 토지 정책이 있는 거고요. 주택 문제가 있으니까 주택 정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 것은 토지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은 있어요. 집가고 문제에서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것만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토지 문제 이제 집가고 문제의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행정적 측면 이렇게 있잖아요. 집가고 문제의 사회적 문제는 주로 이제 우리 가게를 위주로 생각하면 돼요. 가게 입장에서는 땅값이 올라가면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땅값이 비싸지면은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직주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싼 땅을 찾아서 이렇게 스프롤 현상, 무질서하게 개발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런 부작용이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경제적 측면이에요. 집가구 문제의 경제적 측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원가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경제라고 했잖아요. 수출 물가가 올라가면은 수출이 잘 안 되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적 측면에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가 어렵죠. 땅값이 올라가면은. 그리고 이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제외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주택 문제는 이제 그 주택의 양적 문제, 질적 문제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면 되는데, 주택의 양적 문제는 이제는 해결이 됐어요. 양적 문제는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해결이 돼서 이제는 이제 질적 문제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질적 수준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질적 수준에 대한 기준이 도입이 됐죠. 혹시 공법에서 그런 거는 배우나요? 주택의 질적 수준으로서 최소한 그 1인당 거실 면적 해서 한 사람당 거실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상. 그런 거는 안 배우나요? 아무튼 그게 이제 주거기본법이라는 데 있거든요. 주거기본법.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택법에 잠깐 있었어요. 주택법에 잠깐 있었다가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주거기본법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질적 수준을 따지는 거예요. 최소한 몇 인 가구 같으면은 이제 방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거실 넓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거는 제가 90년대에 저희 외육촌 형님이 이제 건설사에 이제 근무를 하는데, 집이라면은 이제 공간이 몇 인 가족이면은 어느 정도 넓이가 되어야 손님이 오시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적당한 수준의 질적 수준을 이제 누릴 수 있다. 그때 이미 그런 얘기를 했어요. 90년대 초반에. 근데 그때는 아직 우리나라 1가구 1주택도 달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질적 수준을 따질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1가구 1주택이 이제 달성이 되니까 그 위에 이제 그런 질적 문제를 이제 따지는 거죠. 참고로만 알고 계십시오. 다음에 밑에 부동산 문제 관련 지표에서 로렌츠 곡선 진위계수 했는데, 이거 말씀드린 적 있나요? 말씀드린 적 없죠? 이거는 그냥 한 번 정도 이거 그냥 지나가는 길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 뭐만 보시는가 하면 이제 로렌츠 곡선하고 진위계수, 이게 뭐 출제가 된 적은 없는데 한 번 정도 그냥 지나가는 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매스컴에는 자주 나와요. 특히 진위계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 진위계수는 이 로렌츠 곡선과 관련이 돼요.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인구 누적을 해요. 인구 누적. 이쪽은 이제 소득 누적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회가 이제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고 쳐보세요. 소득 수준이 똑같다고 생각해보세요. 1번도 100만원, 2번도 100만원, 다 100만원씩 번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똑같으면은 왼쪽에 10명 다 합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 왼쪽에 20명 합하면 2,000만 원. 이렇게 누적해 가는 거예요. 누적. 왼쪽에 30명 합하면 3,000. 누적해 가는 거예요. 왼쪽에 20명 합하면 20%예요. 인구 누적 20%가 갖고 있는 소득은 전체 1억이잖아요. 전체 1억에 20% 2천만 원 갖고 있잖아요. 맞나요? 왼쪽 40% 다 합하면 얼마예요? 4천만 원 되겠죠? 누적을 하면은 60% 하면은 6천만 원 될 거 아니에요. 80% 하면은 8천만 원. 다 더하면 1억이죠. 자, 이렇게 모든 구성원이 소득 수준이 똑같을 때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완전 평등선이라 그래요. 완전 평등선. 근데 자, 1번 빵, 2번 빵, 다 빵 맨 끝에 있는 사람만 1억. 이런 거 어떻게 해요? 20명 더해도 빵, 40명 더해도 빵, 60명 더해도 빵, 빵, 빵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꺾인 선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꺾인 선은 뭐예요? 이렇게 꺾인 선은 완전 불평등 되겠죠. 이런 사회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대부분은 어떤 사회들이에요? 저 왼쪽 끝에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오른쪽 끝에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자, 이거를 이제 소득 수준이 낮다 높다를 그 사람의 키로 생각해 보세요. 키.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키가 큰 거고요. 소득이 작은 사람일수록 키가 작다고 생각해 보세요. 왼쪽 끝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키가 작다 못해 머리를 대가리 땅속으로 쳐박고 있어요. 땅속으로 쳐박고 있어요. 마이너스 소득. 그러다가 이제 막 개미 같은 사람이 있겠죠. 예, 그러다가 쥐방울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토끼 같은 사람들, 강아지 같은 사람들. 예, 그러다가 난장이들이 행진을 해요. 난장이들이 행진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아직 키가 빨리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요.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게 대부분의 사회예요. 예, 우리의 보통 키에 해당하는 사람이 등장하려면 약 어느 정도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3분의 2 정도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보통 키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그 소리는 뭔가 하면은 보통 키에 해당하는 그 사람의 수준은 그 사회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한가운데가 50%잖아요. 3분의 2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3분의 2 위치는 잘 사는 사람이지. 근데 소득 수준은 평균 소득이라고요. 평균 소득. 그 소리는 지금 우리나라 1인당 소득 수준이 어떻게 돼요? 아, 얼마인지 몰라요? 3만 불. 3만 불 넘었잖아요. 3만 불에서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3만 불은 넘었어요. 3만 불이면 4인 가족이면 얼마예요? 4인 가족이 12만 불이잖아요. 지금 환율이 1,100원이에요? 1,200원이에요? 네? 1,200원인가요? 환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 봐요. 혹시 환 투자 하십니까? 1200 곱하기 1억, 12만 불 하면은 1억 4,400 나와요. 12 곱하기 12는 144거든요. 1억 4,400이면 4인 가족 1억 4,400이 우리나라 평균 소득이라고요. 자, 주변에 1억 4천만 원 버는 사람이 몇 집이나 될 것 같아요? 평균 소득으로. 그러니까 연평균 1년에 1억 4천 버는 사람 한 달에 1,200 벌어야 되거든요. 주변에 한 달에 1,200 버는 사람이 얼마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없죠? 많이 없어요. 평균 소득이거든요, 그게. 평균 소득인데 주변에 별로 없어요. 그거는 저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거 이제 1인당 국민, 고등학교 때도 아마 배웠죠. GDP, GNP 이런 거. 1인당 GNP, 1인당 GDP 하면서
도대체 나는 언제 이 평균 소득이 되지? 그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평균 소득 되려면 도대체 얼마나 가야 돼? 평균 소득인 거를 별로 느낄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은 주변에 평균 소득 미치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못 사는 사람만 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근처에 있는 거죠. 이 근처에. 여기 아니에요. 대부분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못 봐요. 이런 사람을. 여기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버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버니까 여기 있는 평균치를 올리는 거죠. 아무튼 이게 이제 로렌츠 곡선이에요. 로렌츠 곡선. 근데 이 로렌츠 곡선이 어디로 갈수록 더 불평등해요? 이렇게 갈수록 불평등이 되겠죠. 이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로렌츠 곡선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진이라는 사람이 이 분모는 이 삼각형 넓이 전부 다를 쓰고요. 분자에는 이 빗금친 부분 넓이를 써요. 그래서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일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얘하고. 그럴 때는 분모 분자가 똑같죠? 그럴 때는 1이 돼, 1. 1이 될 때는 완전 불평등이에요. 근데 딱 붙어버리면 0이 되잖아요. 딱 붙어버리면 완전 평등이 되겠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 매스컴에서는 진의 개수를 많이 써요. 숫자로 나타내니까. 얘는 그림으로 그려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매스컴에서는 진의 개수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은 얘를 0.3을 기준으로 해서 0.3보다 커지면은 분배 구조가 악화된다. 0.3보다 작아지면은 분배 구조가 개선된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0.3보다 커져서 계속 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 가면서 자본 소득과 노동 소득이 이게 골고루 이렇게 나눠가지 않고 자본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이 점점 더 많이 가져가게 돼서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요. 좀 이런 거 알아두면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 척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뭐를 좀 보시는가 하면은 PIR 지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자를 할 때 좀 체크를 하세요. PIR 지수. PIR 지수는 이게 PI ratio예요. PI ratio. P와 분자의 P, 분모의 I예요. P가 price 가격이고요. I가 인컴 소득. 그래서 PI ratio 그래요. 요거는 이제 주택 가격을 말하는 거죠. 주택 가격이고 여기는 연소득이에요. 주택 가격이 10억인데 내가 1년에 1억을 벌면은 몇 년 걸려요? 10년 걸려요. 이 뜻이에요, 얘가. PIR이 10년이다. 이거는 10년 걸린다. 이 뜻이에요. 우리 매스컴에 많이 들어보시죠? 신혼부부가 집 구하는데 결혼해서 몇 년 걸린다 하죠? 바로 요거를 발표하는 거예요. PIR 지수.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연소득이 낮거나 또는 주택가격이 비싸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서울, 부산, 대구 지역별로 이걸 조사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요. 왜냐하면 서울 집값 비싸잖아요. 근데 서울의 소득 수준이 다른 데보다 높은 편이거든요. 다른 데는 소득 수준도 낮고 집값도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거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어요. 서울은 10인데 다른 데는 8이다 그러면 뭐예요? 다른 데는 아직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어차피 집값도 싸지만 소득 수준도 낮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은 요 지역은 아직 좀 올라갈 여지가 있구나. 저 지역은 너무 올라갔구나. 이게 키높이를 비교할 수 있어요. 키높이. 지역별 키높이. 부동산 가격 키높이. 그거를 PIR로 어느 정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 있잖아요. 뉴욕, 런던, 이렇게 이런 도시들도 굉장히 비싼 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세계적으로 도시 간 이것도 비교해서 우리나라 가격 수준이 어떻다. 이거 비교할 때 많이 써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투자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 어느 정도 되겠구나를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PIR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정도는 이거는 좀 괜히 있어 보이는 거고, 이거는 실제로 나중에 감 잡을 때 이걸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슈바베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 6번, 그러니까 2, 4, 6번이죠. 2, 4, 6번. 슈바베 지수는 엥겔 지수 생각하면 돼요. 엥겔 지수 아시죠? 엥겔 지수는 식료품비를 말하는데 여기는 주거비를 말해요. 주거비. 생계비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러면 슈바베. 생계비 중에 식료품비 하면은 엥겔 지수. 이 값이 크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그럼 소득 수준이 낮다는 뜻이죠. 이게 마찬가지 이것도 이게 높다는 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및 시장 개입 수단. 자, 본론은 이제 여기서부터죠. 시장 개입 필요성. 자, 이 시장 개입 필요성은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 정치적 기능 또는 경제적 기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죠. 정치적 기능은 뭘 하는 거예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요 용어가 더 중요해요. 사회적 목표 요 표현이. 그리고 경제적 기능 하는 거는 뭘 하기 위해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주로 형평성 측면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할 때마다 왜 주로란 말 쓰는지 아세요? 반드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로 형평성 측면이고 예외적으로 효율성이나 기타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근데 이쪽은 반드시 뭐예요? 이쪽은 효율성 측면이에요. 시장 실패를 수정한다.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이렇게 개입하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시장 실패는 시장한테 맡겨 놓은 기능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어차피 시장이 못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시장이 못 하는 거죠. 시장이 못 하니까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거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들이에요. 대체로 임대료 보조 같은 거 있죠. 임대료 보조라든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이런 기능에 대한 정책들이에요. 근데 토지정책에는 이쪽이 더 많아요. 토지정책은. 그러니까 주택정책은 저쪽이 많고요. 토지정책은 이쪽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는 이제 이 지역지구제 같은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지역지구제죠. 이 지역지구제는 효율성 측면이죠. 뭐를 제거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해서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쪽이 훨씬 중요하죠. 요거는 정치적 기능이라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자체가 이제 각각을 이제 정책론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주택 정책에서. 여기서는 이제 시장 실패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를 이제 따로 들어가야 되고요. 시장 실패는 뜻이 뭐라고요? 시장이 그 기능을 실패하는 거예요. 무슨 기능? 자원 배분 기능. 그래서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 해서 시장 실패죠. 뜻은 그렇고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 자, 원인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 외워야 되죠. 이 자체를 질문합니다. 외부 효과가 있고요. 또 공공재가 있고요. 또 불완전 시장이 있고요. 또 비대칭 정보. 이 자체를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 자체를 질문하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외공분리 이렇게 하잖아요. 비대칭 정보를 다른 말로 불완전 정보라고도 하죠. 불완전 정보.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게 시장 실패가 되고요. 이러면은 어떤 비효율이 발생해요?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 비효율. 비효율이 발생하니까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하고요.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선되는 건 아니어서 뭐가 나타날 수도 있다? 정부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죠. 정부의 시장 개입이 사회적 후생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져올 수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정부 실패죠.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선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부도 한계가 있죠. 정부가 하는 게 결국 공무원이 하는 건데 공무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게 어떤 사회일수록 이런 게 줄겠어요. 더 공정한 사회, 더 투명한 사회일수록 이런 정부 실패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 외부 효과는 다시 정예 외부, 부의 외부 있잖아요. 부의 외부. 정예 외부가 나타나면은 정예 외부라는 게 이거잖아요.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못하잖아요. 자, 정예 외부 현상이 나타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이런 현상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안 나타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안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누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 이거는 과소생산이에요. 과소생산. 이 비효율이라는 게 적당한 양만큼 생산이 되어야 효율인데 적당한 만큼 생산이 안 되면은 비효율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정부가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되는데 갑자기 막 마스크 생산하는데 세금을 막 매겨요. 마스크 생산하는데 세금 매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적당한 양만큼 안 만들어지죠. 이게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적당한 양만큼 생산이 되는 게 효율이다 이 말이에요. 적당한 만큼 생산이 되도록 하는 게 효율인데 적당한 만큼 생산이 안 되도록 하는 거는 비효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 있대. 어떻게 보조금 줘가면서 더 많이 생산되게끔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또 부의 외부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요? 쓰레기 소각장이나 뭐 시멘트 공장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생산돼. 규제를 안 하면 너무 많이 생산되는 것도 비효율이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누가 어떻게 정부가 어때는 주로 규제를 하죠. 공예세 같은 거. 이게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이때 정부가 개입하는 거고. 또 공공재의 경우는 등대가 대표적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등대는 어떤 성질을 갖는다 그랬죠? 비배제성. 배제를 하지 못해요. 요금을 안 내고 이용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또 비경합적이에요. 다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늦게 가도 등대 불빛 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비경합성은 나중에 뭐 중요도가 낮으니까요. 비배제성이 더 훨씬 중요하죠. 배제할 수 없으니까 누구도 돈 내려고 안 하죠. 그러니까 뭔 현상이 나타나요? 무임승차예요. 무임승차. 그러니까 요거는 과소 생산되죠. 또 시장에 맡겨놓으면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안 돼요. 그럼 누가 직접 생산해야 돼요? 정부가 생산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과소, 과다, 과소 이런 게 다 비효율이에요. 적당한 양만큼 생산이 되지 않는 거는 다 비효율이에요. 그다음에 불안전 시장은 어떤 게 대표적이에요? 독점, 과점 이런 시장이 대표적이잖아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얘네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생산량을 줄이잖아요.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린다고요. 이것도 비효율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양을 줄여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러면은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독점 과정.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양을 줄여야 돼요. 양을 줄여야만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래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칭 정보 이거는 이제 역선택 이런 단어만 체크하시면 돼요.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죠. 이런 것도 다 비효율이 발생하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해야 돼요. 이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게 우리 지금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거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있죠. 이런 것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 알려주는 거예요. 또 뭐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등기부에 다 얼마에 거래된지 알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거래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또 가격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거 훨씬 더 저렴하게 자료를 입수해서 연구할 수도 있고요. 감정평가사는 이거 가지고 평가도 하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신고된 실거래 가격으로서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리고 도시 외 지역은 5년 이내 사례로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가격을 실거래가 해가지고,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은 공시지가 기준법 안 하고 뭐로 할 수 있어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거 들은 것 같지 않나요? 그게 다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감정평가사들이 굳이 돈 들여서 이렇게 사례 조사하러 나갈 필요 없어요. 이거 가지고 하면 되는데 얼마나 비용이 절감돼요.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을 절감시키는 거예요. 경제의 뭐를 높이는 거예요?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다만 이제 정부 실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시장 실패와 그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67쪽의 그 형평성, 요거는 이제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이제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그 67쪽의 형평성에 지역 간 형평성, 세대 간 형평성이 있죠. 지역 간 형평성은 지역 지구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지역 지구제에서 지역 지구제라는 게 뭐예요? 이 지역은 주거지역, 저 지역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개발 제한 구역도 있고요. 녹지 지역도 있고 개발이 규제되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럼 개발이 규제되는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죠. 그런 형평성 문제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라 그래요. 근데 지금 세대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은 다음 세대는 쓸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죠. 그럼 뭐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세대 간 형평성은 개선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수평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은 뭔가 하면은,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것은 같게 처우하는 형평성을 말해요. 같은 것은 같게. 예를 들어 이 집도 1억을 벌고 저 집도 1억을 벌면 세금이 어때야 돼요? 세금이 같아야죠. 근데 세금이 다르면 그건 공평한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모든 형평성은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옆에 이 옆집은 맞벌이에요. 맞벌이인데 1억이에요. 저쪽 집은 외벌이인데 1억이에요. 그러면은 세금을 똑같이 내야 될까요? 달리 내야 될까요? 달리 내야 돼요. 그래서 달리 내고 있어요, 지금. 각각 공제해 주잖아요. 기본 공제. 근로소득 기본 공제 있잖아요. 근데 기본 공제를 했는데도 1억이고 1억이라고 쳐보자고요. 그럼 기본 공제는 당연히 했다고 치고, 그러니까 각각 활동하는 이제 사람들이니까 각각 뭐 교통비도 들고 식대도 들고 할 거 아니에요. 출퇴근하면서. 그런 걸 다 제했는데도 이쪽 합산해서 1억, 이쪽은 외벌이다. 공제했는데도 1억. 자, 그러면 세금 같이 매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공제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쪽 집도 내 식구고 이쪽 집도 내 식구고 다 공제를 했는데 다 1억이고 순과세 표준이 1억이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별도로 세금 매기잖아요. 부부 합산해서 세금 매겨요? 별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두 사람 합쳐서 공제 다 해서 합산했는데 1억이고 이렇게 공제 다 했는데 이 사람 1억이면은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내 식구고 하면 공제를 다 했기 때문에. 근데 현행 이 소득세부과는 그렇게 안 해요. 각각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각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 수평적 형평성이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하자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합산해서 한다. 이러면 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혼인신고 안 하죠. 혼인신고 안 하지, 그러면. 법적으로, 이제 남남인 걸로 사는 거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요. 항상 세금엔 어떤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완벽한 형평성은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보면은 막 어떤 경우에는 이거 좀 안 맞는데 이런 현상들 있잖아요. 이건 좀 개선됐으면 하는데 그게 이걸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형평성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거죠. 다만 가능한 한 외벌이와 외벌이, 맞벌이와 맞벌이 사이에서는 형평성이 달성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건 이제 수평적 형평성이고요. 그다음에 수직적 형평성은 소득 수준이 다르면 세금도 달라야 된다. 이게 수직적 형평성이에요. 다른 것은 다르게 추구하는 거죠. 자, 그런 개념이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장 실패 의의 및 원인 해서 요거는 방금 외공불비 말씀을 드렸죠.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요. 외부 효과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자, 외부 효과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외부 효과는 외부 효과는 정예 외부, 부예 외부 이렇게 나누어지죠.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정예 외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외부 경제라고도 하죠. 부예 외부는 외부 불경제라고도 하죠. 정예 외부가 소비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생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는 거죠. 주택의 수선 상태가 괜찮은 것, 아름다운 정원. 그러니까 주택의 수선 상태가 좋은 고급 주택 지역 있죠. 고급 주택 지역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예 외부가 나타나죠. 생산 과정에서는 양봉업자 생각하면 되죠. 과수원업자. 부예 외부의 경우에는 소비 과정에서는 쓰레기를 투기한다거나 또는 쓰레기를 소각한다거나 이런 것들.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시멘트 공장 생각하면 되죠. 시멘트 공장이 이웃 주민들한테 미치는 거죠. 이런 정예 외부가 나타날 때는 사적 편익이 더 커요? 사회적 편익이 더 커요? 사회적 편익이 더 크죠. 사회적 편익이 더 큰데 비용은 누구만 부담해요? 개인만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서서 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과소 생산이 돼요. 이걸 비용으로 얘기하면 반대로 돌리면 되죠. 사적 비용이 더 커요, 사회적 비용보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적 비용보다 뭐가 더 커요? 사회적 비용이 더 크죠. 시멘트 공장 비용이 사적 비용입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지불하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이웃 주민들은 의료비까지 지불해야 되죠. 그 전부 다를 합한 게 뭐예요? 사회적 비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다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하죠. 과다. 이것도 편익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사적 편익이 더 커요. 시멘트 공장 입장에서는 자기는 더 편익을 누리는 거죠. 사회가 누리는 것보다. 자, 그러니까 이때는 주로 어떻게 개입을 하고요? 아까 했죠? 보조를 해서 개입을 하고, 이때는 주로 규제를 해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핀피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죠. 이런 경우에는 님비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일단 이제 구별을 좀 하시고요. 이제 요건 개념 구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외부 효과는 일단 의도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는 거고, 거래 상대방한테 미치는 거예요, 제3자한테 미치는 거예요? 제3자한테 미치는 영향이죠. 그리고 자, 외부 효과가 나타났을 때 이제 주변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러니까 생태 공원이 조성된다거나 이런 정예 외부가 나타날 때 인근 주택 시장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인근 주택 시장은 수요가 증가하죠.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멘트 공장이 생겼을 때 인근 주택 시장은 이렇게 설치가 될 때 인근 주택 시장은 이때는 수요가 감소하죠. 수요가 감소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그 다음은 어떤 것까지 해야 돼요? 시멘트 공장을 규제했을 때, 시멘트 공장을 규제하면은 인근 주택 시장은 어떻게 돼요? 인근 주택 시장은 살기 좋아지잖아요. 이때는 수요가 증가하죠. 이렇게 이렇게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시멘트 시장 여기까지는 시험 다 나왔다 그랬죠. 시멘트 시장.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출제된 게 아니고요.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림으로 나온 게 아니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공급이 감소하죠. 다 여기까지는 출제가 됐는데 아직 이거는 출제가 안 됐어요. 주택 건축 시장 이렇게. 시멘트 공장은 건축 자재잖아요. 시멘트는 건축 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건축 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주택 공급이 줄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출제가 됐고요. 여기는 이제 안 됐고,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을 보세요. 71쪽에. 그 71쪽에 걸쳐 있는 그래프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에서는 정부의 개입에 의한 해결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괄호 2번이나 괄호 3번처럼 하는 것도 있어요. 괄호 2번도 마찬가지고 괄호 3번도 마찬가지고 이건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외부 효과의 내부화는 그냥 아무런 적 없이 그냥 스스로 내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봉업자한테 가서 과수원업자가 벌통을 사는 거죠. 대가를 주는 거죠. 스스로 내부화되는 거고. 근데 괄호 3번의 재산권 부여는 뭐예요? 이거는 일단 정부는 제도를 만드는 것까지는 해요. 그러니까 정부는 민간에게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부여해요. 오염물질 배출권 해가지고. 근데 일단 부여하는 것만 부여하고 이웃 주민들하고 공장한테 뭐를 준단 말이에요. 오염물질 배출권이라는 권리만 줘놓고 이 권리가 거래되는 거는 여기에 맡기는 거죠. 거래되는 거는 이사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에 맡기는 방법이요? 시장에 맡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개입은 하는데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배제성, 비경합성이라는 성질을 체크하면 되는데요. 비배제성이 더 중요해서 그 비배제성에 의해서 시장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서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 좀 참고 박스 있는 거는 참고로 봐주시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오늘 조금 진도를 덜 나갔는데요. 토지정책 못 들어갔는데 다음 주에 그 73쪽을 하고요. 오늘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5번까지 풀었는데 6번 문제는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7번 문제를 좀 볼게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 필요성 및 규제 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의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정의 외부 효과죠. 정의 외부 효과의 경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아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고조를 통해서 지금 이 부등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부의 개입은 필요해요. 등식일 때만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반드시 개입해야 되느냐 하면 또 상황이 다르죠.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2번 시장 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소득 재분배, 공공재 공급, 경제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가능한 얘기죠. 이거는 시장이 못하니까 하는 것들이고요. 다음에 지역지구제 목적은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정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있다. 부의 외부죠. 지역지구제는.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라 할지라도 주변 토지 이용과의 공간적 부조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거 맞죠? 자기 입장에서는 괜찮아도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기구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것도 맞고요.
8번, 9번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10번을 보겠습니다. 외부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제3자 맞죠? 상대방이 아니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거죠. 의도하지 않는 손해나 이익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 현상 맞고요. 정의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개발 유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맞고요.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외부 효과의 예이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일단 패스. 외부 효과는 생산과 소비 과정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 맞죠? 부의 외부를 발생시키는 시멘트 공장에 대해 규제를 하면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맞잖아요.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은 당연히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시장 외부 현상은 아닌 거죠. 시장 내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외부 현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장 내부 현상이다 이 소리예요. 됐죠? 자, 그럼 됐고요. 다음 주는 73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